대통령 간선제냐 대통령 직선제냐, 전쟁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은 미국의 압력대로 그만둘 것인가, 미국에 순응할 것인가, 미국에 저항할 것인가, 공산주의자와 평화통일은 가능한가, 이런 문제 등은 개방적인 토론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명령적인 협동이 필요한 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의 혁명가로서 오로지 그의 신념과 신앙에 기초해서 이러한 혁명적 과제들을 수호했습니다. 이 모든 과제들을 이승만은 혼자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에 오른 후에도 그는 여전히 자유의 혁명가였습니다. 그가 휘두른 독단의 칼에 민족의 대표자임을 자부한 수많은 정치가와 지식인의 자존심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1950년대를 관철한 이승만의 권위주의 정치는 이러한 관점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총연맹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놓으신 유형무형에 지금 현존하는 단체 중에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좀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식전 행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서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왜 우리 사회는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지우려고 그야말로 발악을 해왔는지 참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뒤늦게나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기념관을 건립한다, 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진면목을 영화로나마 이렇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져서 좀 불행 중 다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나라를 열심히 세우시기 위해서 몇십 년간을 풍찬 노숙을 한 그 정신은 뭐냐, 그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그 정신을 상징하기 위한 어느 특정한 날이 필요한데, 그것을 건국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건국절은 또 왜 필요하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30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 명이 넘는 나라 중에 1인당 소득 3만 불이 넘는 나라를 꼽는데, 거기에 속하는 나라는 세계 7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그 7번째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 중에서 1인당 소득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우리 앞에는 6나라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될 부분은 1960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 경제가 평균 7.5배 성장을 했는데, 한국은 무려 39.9배나 성장을 했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이 되고 건국이 된 지 불과 70년 만에 우리가 이룬 성취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연구하신 분들은 거의 모든 분들이 일관되게 건국에서부터 현재 일기까지 우리가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굳건히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 체제라든지 시장경제라든지 하는 이 덕목은 우리 전통 역사하고는 거의 단절되어 있는, 말하자면 외부에서 이식된 그런 제도입니다. 조선 500년 동안 이 나라를 지배한 것은 유교 내지는 주자 성리학입니다. 이 주자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이 왕조는 부국강병이라는 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제도이자 정치 체제라고 경계를 했습니다. 부국강병을 해서는 안 되고 극단적인 산업공상의 신분구조를
그야말로 나라가 망할 때까지 강제를 했습니다. 글을 읽는 선비, 농사를 짓는 사람 이외에 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이런 나라가 500년 이상을 계속해왔다 보니까 농업 이외에 공업이나 상업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조선시대 부국강병이 금기어가 된 이유는 부국강병을 하면 무력을 보유한 무인 집단이나 부를 축적한 상공업자가 득세해서 이 문민 통치의 주역인 붙잡이들이 권력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공업이 발달해서 백성들이 먹고 살만해지면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양반 통치에 저항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런 위험을 사전에 아주 봉쇄하기 위해서 아예 이 상공업 발달을 극력 통제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백성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가난 속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모두가 다 열심히 노력해서 피땀 흘려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 재산을 더 불려야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게 그 구한말에 조선에 와서 많은 관찰기를 남긴 비숍 여사가 쓴 한국과 이웃 나라들에 보면은 조선 이 양반 관리들은 면허받은 흡혈귀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면허받은 흡혈귀들이 특정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 돈을 다 착취를 해갑니다. 소위 말하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틈을 타고 동아시아에 이 공산주의가 전파가 됐는데 이 공산주의와 이 주자성리학자들이 꿈꿔온 그런 대동사상하고는 상당 부분이 유사한 점이 발견됩니다. 따라서 이 사회에는 어쨌든 이상주의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이 주자성리학적인 세계와 이 공산주의 세계가 아주 묘하게 융합이 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한반도에 아주 거부감 없이 정착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이런 여건과 풍토를 갖춘 사회에서 한국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시장경제 체제가 어떤 계기로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됐을까 하는 것을 추정해 보면 구한말 우리 땅에 등장한 선교사들이 나타납니다. 서양 선교사들은 특히 선교사들 중에서 아주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미국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이 기독교는 다른 기독교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나는 이 복음주의 개신교였습니다. 칼뱅주의하고 복음주의가 혼합된 이 복음주의 개신교는 그 안에 민주주의라든지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시장경제 이런 개념들이 그 종교 안에 체화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이 자유시장경제, 자유주의,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이런 개념을 우리가 동시에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배제학당의 창시자인 아펜젤러는 조선의 청년들에게 기독교, 서양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자유주의 사상 이런 것들을 전파했고 이러한 기독교와 자유주의 사상이 그야말로 한국인들에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오늘과 같은 대한민국의 근본을 만들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승만이라는 이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배제학당이 낳은 인재야말로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 어떠한 통치 철학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을 학문적으로 보면 스테이트 크래프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승만이 꿈꿨고 이승만이 끝까지 실천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 땅에 그분이 뿌리를 내린 그 정신을 쫓아가다 보면은 기독교가 나타나고 배제학당에서 배웠던 그러한 개인의 자유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시장경제의 뿌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에서 공부한 그 서양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기독교가 그 뿌리가 됐다. 이런 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그 명제가 참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깨닫게 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이승만 대통령은 감옥에서 비밀리에 그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집필하는데 이 책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통치 철학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이 독립정신을 통해서 세 가지를 줄곧 강조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첫째는 국제정신을 아주 분석을 하면서 애국심을 강조하고 근대적인 국가의식의 중요성을 설파합니다.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민주주의 헌법의 도입을 주장을 하고 세 번째로는 서양 문물을 하루속히 받아들여서 근대 지식과 과학기술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나라의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또 다른 나라하고 교류 통상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무역을 통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독립정신에서 주장한 이 세 가지 명제가 대한민국 건국의 기본 정신을 이루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그 독립정신의 그 결론 부분에 독립정신 실천 6대 강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6대 강령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세계에 대해서 개방을 해야 된다. 그 당시에 조선의 지도층들은 위정척사 쇄국을 주장했는데 이 이승만 청년은 개방을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문물을 자신과 지방과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만들자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외교를 잘해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나중에 그 6.25를 끝내는 과정에서 정말 외교를 능수능란하게 잘해가지고 한미 동맹 체제를 우리에게 선물을 해줬죠. 네 번째로는 나라의 주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다섯 번째는 도덕적 의무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여섯 번째는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바로 이 독립정신 실천 6대 강령이야말로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을 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규정하는 본인이 청년 시절서부터 부르짖었던 그 내용들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다가 그대로 이식시켜 놓은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미국이 왜 중요하냐? 미국이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탄생되었고 미국의 독립과 건국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발생하고 그리고 그것이 프랑스 혁명 정신으로 이어졌고 바로 그 프랑스 혁명 정신이 현대 민주주의와 계몽주의의 바탕이 되어 전 세계로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미국의 건국 정신을 받아들여서 한반도에서도 그런 건국 정신을 꽃피우자.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으로 탄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10몇 년 하와이에 정착을 하면서 태평양 잡지를 발간을 하는데 바로 그 태평양 잡지라는 잡지명에서 연결이 되고 한국이 태평양 시대로 나가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륙문명하고 혀를 끊고 해양문명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본인의 생각을 집약을 해서 이 잡지 명칭을 태평양 잡지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919년
조선에서 3.1운동이 일어나니까 미국에 망명해 있던 이승만 박사를 비롯해서 서재필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한인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바로 이 1차 한인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많은 토의를 거쳐가지고 신대안의 비전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 바로 이 신대안의 비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가 독립을 해서 만들어낼 새로운 국가의 정부 형태,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대안의 비전에서 제시를 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 정부 형태와 운영 방법을 보면, 첫 번째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국가를 건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식 공화제 정부를 수립한다. 세 번째는 중앙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로 구성된다. 네 번째,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헌법과 국법을 제정한다. 기타 등등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바로 1919년 필라델피아에서 모인 우리의 선각자들이 앞으로 만들 신대안, 이게 그때는 이제 나라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을 테니까 그냥 신대안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그게 우리가 국가가 실제로 만들어질 때는 대한민국이 되죠. 그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야 되느냐? 왕조 국가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민주주의에 입각한 국가, 그리고 미국식 공화제 정부, 그리고 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구성하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헌법과 국법을 제정하는 이런 나라를 꿈꿨고, 본인이 실제로 대한민국을 건국해서 진짜로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대안의 비전이라는 구상이 헌법은 아니었지만 거의 준헌법적 중요성을 지닌 문건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재헌의회를 소집해서 본격적으로 헌법을 제정할 때 참고하게 될 중요한 문건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합쳐져 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실제로 그 나라를 만들게 된 것이 1948년이고, 그리고 그 대한민국 건국의 첫 걸음은 바로 7월 17일에 공포된 재헌헌법이었습니다. 재헌헌법은 제5조에서 그 개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한다라고 보장을 했고, 제15조에서는 재산권을 보장을 했고, 제84조에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를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생 대한민국의 뼈대는 개인의 자유와 자유재산권의 보호,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 계급 독재라든지 계획경제와는 확고하게 반대쪽에선 국가의 출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재헌헌법은 명세상부한 자유시장 경제하고는 거리가 있는 조항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 85조에서 지하자원이라든지 수산자원이라든지 기타 유용한 자연력을 국유로 한다라는 조항이라든지, 86조에서 대외무역을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라고 규정한다든지, 또 87조에서 국민생활상 긴전한 필요에 따라 사형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한 이런 부분들은 자유시장 경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명시상부한 개정을 통해서 진짜 이 자유시장 경제가 뿌리를 내리는 체제는 재헌헌법이 아니라 1954년에 그 개헌이 이루어진 제2차 개헌을 통해서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제2차 개헌은 4.4.5.2 개헌이라고 해서 그 한국인들이 대단히 좀 희화화하는 이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하지만 이 경제조항에 들어가서는
재헌헌법이 규정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사회주의 내지는 사회민주주의 내지는 공산주의적인 요소들이 거의 대부분 제2차 개헌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천연자원의 국유조항을 삭제하고 중요산업의 국공유조항을 삭제를 했고 사용기업의 국공유 이전을 금지를 한 것이 바로 제2차 개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헌헌법의 경제질서를 기업 민영원칙 하에 자유경제체제로 환원을 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시장경제로 돌려놓은 아주 중요한 개헌이 1954년의 4.4.5입 개헌인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은 다 잊어버리고 4.4.5입이라든지 이승만 대통령의 중임 제안을 철폐하든지 그래가지고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개헌을 했다라고 그냥 공격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4.4.5입 개헌을 둘러싼 논란은 건국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가를 상징하는 화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재헌헌법에서 이 모든 조항들을 자유민주 체제하고 시장경제가 정말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헌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 당시에 우리 재헌국회를 구성하고 있던 분들의 여러 가지 기본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미비로 인해서 미완으로 남아있었던 재헌헌법을 1954년 제2차 개헌을 통해서 완벽하게 걸러냄으로 인해서 진정한 이 자유시장 경제의 이 꽃이 만발하기 시작한 것은 1954년 4.4.5입 개헌을 통해서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헌법이 명실상부한 자유경제 체제를 지향함으로 인해서 이때서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청년 시절서부터 구상해왔던 이 통치 철학이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승만 시대의 기초를 쌓고 박정희 시대에 구체화된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은 바로 부전자원이 비약하고 인구는 많은 약점을 원자재와 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해서 우수한 노동력을 동원해서 완제품을 만든 다음 해외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때서부터 아주 빛을 발하기 시작한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의 뿌리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쓴 독립정신이 나타납니다. 건국된 지 불과 70년 만에 우리가 이런 경제적 성취를 이뤄낸 근본 동력은 바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개방과 통상에 두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방향 설정을 한 이승만 대통령 덕분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정말 겸허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이 생각과 철학을 우리가 한 날짜를 지정해서 기념을 하기 위한 날이 바로 이 건국기념일인데 사실상 우리는 현재 건국이라는 얘기만 나와도 돌팔매를 얻어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건국이라는 것은 국가 구성의 필수적인 영토, 국민, 정부, 주권 같은 4대 요소를 완벽하게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민족의 국가 건립행위는 1919년 3.1운동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우리의 역량이 부족을 해서 민족국가의 건립 노력은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건립은 법제상으로 임시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이 4요소를 완전히 다 갖춰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돼서 이 건국된 나라를 전 세계에다가 선포한 날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바로 이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그날 자정을 기해서 미 군족으로부터 통치권을 이수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국가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4개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춤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누가 봐도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일부 세력들은 바로 그날 탄생한 대한민국은 통일국가가 아닌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건국은 1919년 3월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날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주장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사회를 혼란을 시키고 있습니다. 1949년 8월 15일이 제1회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이날 정부가 주도하는 독립 1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는데 이러한 독립기념일이 우리 내리에서 지어진 것은 바로 49년 6월 1일 날 국경일 제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3.1절 헌법공포기념일, 독립기념일, 개천절을 국경일로 만들자 하는 과정에서 재헌국회가 논의 과정에서 이 헌법공포기념일 이거는 글자도 비고 그러니까 이걸 재헌절로 하자 이렇게 바꿨고 또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하자 이렇게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 재헌국회가 무슨 뜻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이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이때서부터 독립기념일은 없어져 버리고 광복절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됐고 또 광복의 기점을 1945년 8월 15일로 함으로 인해서 독립기념일이라는 건 없어지고 함께 우리의 건국일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정말 크게 도전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들어서부터입니다. 광수사태 이후에 아주 세를 키운 좌익운동권 세력이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선전투쟁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을 분단국가라고 부정하고 그리고 이런 나라는 정말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아주 매도를 하면서 마치 이 건국이 아주 몹쓸 날인 것처럼 이렇게 퇴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몇십 년 진행되어 오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세력과 건국을 분단의 시작이라고 부정하고 개인보다 민족을 앞세워서 역사를 통일지향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통일지상주의 세력과의 사이에 내전을 방불케 하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건국은 반민중, 반민족, 반민주로 점철된 더러운 역사의 출발이니 지워버려야 될 수치스러운 역사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건국사에 대한 국민적 기억은 그 나라의 건국 이념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참여가 형성되는 기초 조건인데 우리는 지금 이런 날마저 지금 마치 도둑제사 지내듯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이름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1948년 건국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건국의 이념과 헌법 정신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이루어져야만 국민 형성을 이루어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국가의 건국일이 언제이고 대한민국의 건국에 어떤 의미와 철학이 담겨 있는가를 정의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건국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을 위해서는 건국이 주역들이 가졌던 가치관과 철학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국가의 건국이 언제인가는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절 제정 그리고 건국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이야말로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그런 귀한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단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